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당과 예비 후보들도 본격적인 경선 준비와 또 지지세 확산에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과 대선 여론 변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차기 대권 후보들의 이 호감도 여부 나타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호감이 간다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건데,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 간다 40, 호감 가지 않는다 50, 윤석열 29, 58, 이낙연 24, 62, 그리고 최재형 17, 58 각각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배 소장님, 네. 보통은 저희가 보통 뭐 지지율 아니면 직무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지금 갤럽에서 호감도 조사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기존 지지율과 호감도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유의미한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도라 그럴 때는 네. 정치적인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으로든 정당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은 없더라도 지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우리 앵커님을 볼 때 호감형인데요. 그러면 이것만큼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감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연결고리예요. 네. 뭔가 인상이 좋다든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주요 후보도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은 비호감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냐.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높은 것은 경기지사, 이 경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경기도민들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로부터 여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자기 지지층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까지 이제 포함한 그런 정서적인 연결고리라면, 또 윤석열 후보는 반문 정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반문 정서에서도 국민의힘과 또 보수층의 이 호감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후보로서는 더 중요한 게 여성의 호감도 또는 MZ 세대의 호감도, 그러니까 뭐 민지와 부탁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중도층의 호감도, 그러니까 이들을 좀 더 끌어들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지지층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좀 쫓기에 벅차 보이는 것도 이런 사실은 이미지를 통해서 외연을 더 확대했었어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이 외연을 또 호감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이 효과 자체가 좀 차단되는 또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호감도 이미지 중요하고 그만큼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이게 전 듣다 보니까 뭐 호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비호감을 낮추는 게 중요할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주자들 다 모두 보면 비호감도가 다 50% 넘고 60% 넘는 뭐 후보도 있습니다. 이런 비호감, 뭐 호감 가지 않는다는 평가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좀 이미지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거티브가 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지금 보면 이낙연 후보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을 하면서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호감도와 약간의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비호감도가 높아질수록 호감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이걸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검증을 위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이거 하고, 그냥 뭔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옛날 거 가져다가 또 공격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호감도가 높았던 사람한테 비호감도가 더 강하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예컨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건 너무 본인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지지율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안 할 수 없고, 그 네거티브를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네거티브 관련 영향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이재명 지사가 사실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여야 후보들한테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권의 이제 지지율 1위 여론조사상으로는 후보니까. 자, 황교익 파문이 있었고 또
그 이천 쿠팡 화재 당시에 이제 떡볶이 먹방 관련해서 처음엔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꼭 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원격으로 다 이렇게 보고받고 했다가 비판이 계속 이어졌죠. 왜냐하면 네. 이게 현장에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먹방이 부적절했다 당시에 그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번복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근데 미치게 떡볶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떡볶이가 이렇게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차기 대선에까지 떡볶이 영양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냥 떡볶이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연동되다 보니까 예. 이른바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의 경중을 떠나서 이런 것이 소환될 수밖에 없고 기억의 소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기도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경기지사직을 하는 것이 공정하냐 이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이 이재명 후보에는 경기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면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 여진이 계속 확대되는 것 자체를 갖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나 경기 유권자 일부에게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빠른 국면 전환을 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하고 또 평화 안보 남북 관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빠른 국면 전환을 그렇죠. 시도한 거다.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계속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깔끔하게 일단락되냐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대선 후보는 정말 부자 몸조심한다고 작은 이슈라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중도층 또 여성 또 MZ 세대 떡볶이가 이게 또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또 잘 익숙한 이슈이기 때문에 금방 일파만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슈들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과제가 되겠죠. 네. 자, 이번엔 아까 네거티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뭐 좀 오르다가 요즘은 답보 또는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오히려 상황입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는 이 황교익 씨와의 뭐 설전도 이제 있었죠. 캠프에서 있었지만 뭐 친일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정치 생명 끊겠다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 오르지 않는 답보되는 지지율과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를 지금 누구 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즉 민주당 내의 후보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경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선에서 지지율을 보는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민주당 내의 후보를 공격하는데 네거티브의 요소가 강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본선에 갔을 때 누군가는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예컨대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한테 너무 치명적인 어떤 그 네거티브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본선에 가서 예컨대 야당 후보와 경쟁하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대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길 바랄 텐데 서로 간 이렇게 네거티브 강화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특히 이제 쫓는 입장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이낙연 캠프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즉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예컨대 네거티브라고 아주 그 사소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보다 어찌 예를 들면 야당의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여당 내 같은 팀에 있는 공격들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캠프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껴져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본인의 그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대략 한 4주나 5주 전쯤에 우리 YTN 일요일 분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낙연 후보가 갈 길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 유력 후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이슈가 논란되는 것들이 많았고 예비 경선 때 바지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면에서 이낙연 후보의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건진 이미지가 예. 또 총리 경험의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부자나 불자가 와서는 안 돼요.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낙연입니다. 저는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이낙연 후보는 다르다. 그렇다면 4, 5주 전에 강조했던 게 중수청이거든요. 네. 중도 그리고 또 수도권 그리고 청년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 정책 물량을 과감하게 화끈하게 막 쏟아내면서 이낙연 후보가 되는 것이 상당히 차기 정권이 안정적일 수도 있겠네.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네거티브로 가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하파상입니다. 네거티브는 하, 지지율이 하락까지 파지티브를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될지 몰라도 자신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캠페인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데이터상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조금 지금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 분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 자 다른 후보들 아무래도 지금 2강 체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후보들이 좀 존재감 미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이런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워낙 많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이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정책이나 공세를 몰아쳐도 이 네 후보 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본인의 정책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세균 후보만 해도 얼마나 역량과 조건이 갖추어진 후보거든요. 전직 총리였고 또 정치적 경륜도 많고 또 당대표도 역임을 했고 예. 어느 하나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뭘 할 수 있냐, 이걸 더 강조하고 이걸 더 경랑이 일어나듯이 일종의 이런 후보들의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놓여있는 후보들이 관심을 못 받을 때는 이른바 캐즘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고,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토네이도 마케팅입니다.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본인의 강력한 정책을 더 밀어붙여야 돼요. 오히려 네거티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진문 교수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냐고요. 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정세균 후보는 네, 나는 정세균인데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선거는 중요한 게요. 저도 남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졌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 과정이나 선거 캠페인이 잘못된 거죠. 자, 각 캠프에서 일단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야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여전히 넉넉하게 야권 후보 가운데 1위긴 한데 하락 추세입니다. 좀 하락 추세고, 이렇게 휘청이는 것 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자질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또는 자질 또는 어떤 그 준비된 후보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내 갈등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하고 각을 세우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결정적으로 저는 많은 부분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심이 많아요.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의 실언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의 발언들을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식품 얘기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얘기는 아예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그 건전한 이성교제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비판을 한다거나 예컨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저분이 정말 그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을까? 저분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저는 많다고 봐요. 중도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그래도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보수층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저는 봐요. 누군가 대안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이미 확 넘어갔을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빠져나왔다. 결국은 기대만큼의 어떤 그 능력이나 아니면 준비된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본인의 언사가 이런 형태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 수장님,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우양우다, 너무 보수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 결국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뭐 피로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보수와 또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네네.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본인은 중도 여성 MZ세대에 더 많은 관심과 앞으로
그 세대들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정 계획이 있다, 대선 후보로서 사실 그것을 밝힐 때 중도 외연이 약대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윤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기 대권을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MZ세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중도층과 결합되는 것이 바로 승리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서로 존중을 해도 뭐 할 텐데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은 말 그대로 우쭈쭈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고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냐? MZ세대가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인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의 관점에서 비빔밥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빔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비빔밥의 의미를 살린다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대선 후보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저는 정교한 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올리겠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다. 사실 이걸 해주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윤 효과가 나타나냐. 그래야 그둘 이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윤 갈등이 벌어진다면 이자도 못 거두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당내 갈등 일단락하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또 하나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선택 둘러싼 이제 경선 룰. 네. 문제인데요. 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역대 경선에서 이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넣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 보수정당 후보를 선택할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경쟁정당에서 특정 후보를 너무 선택하거나 너무 배제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왜곡,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거짓으로 응답했을 때까지는 걸을 수가 없겠네요. 그건.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필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본선이 중요하잖아요.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 네.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넣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빼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대로가 본선 경쟁력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모든 응답자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 조항을 왜 안 넣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생기자면 그래야 이제 본선까지 나가는 4명 후보에 내가 포함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는 이거 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만 포함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언제 했었어야 되느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이 재보궐 경선을 할 때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 때는 그때는 이 역선택을 넣었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안 넣고 지금 논란을 빚는 것은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는 어떤 의도가 있을지를 좀 여쭤보겠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본인이나 뭐 가족 관련한 이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기로 한 상황인데 법적 대응을 하기로 시사를 했는데 이 언론중재법에 좀 비판적 이런 거 관련한 뭐 기자들 현장에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뭐 모순이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모순이로 보이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언론 중재법을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본인을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민주당이 뭔가 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불러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본인의 지금 부인과 장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한 내용들, 본인의 어떤 그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에서 본인은 다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놓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언론중재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다. 이거는 모순이죠.
언론중재법에서 지금 비판하는 지점이 뭡니까? 정치인이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이나 아니면 재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뭐 문제점 또는 의혹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이면 본인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받는다는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그런 언론들을 향해서 제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본인이 하는 행동과 지금 말하는 내용이 전혀 상충되는 겁니다. 만약에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언론이 정상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고발과 고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지금 본인의 고소는 뭡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본인은 고소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중재법이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물려서 책임 있는 보도를 하도록 만들자는 게 언론중재법의 취지잖아요. 근데 본인의 행동과 말이 전혀 맞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고소한 거 다 취하하고 그리고 나서 언론중재법을 비판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지만 본인의 고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계속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치권 뒤흔들 수도 있는 뉴스인데, 자, 권익위에서 이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 단체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를 합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자료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받은 의원이 뭐 10명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론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대응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기존의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서 약하네, 꼬리 자르기네 비판한 만큼 그 이상을 뭔가 보여줘야 아무래도 역풍이 좀 최소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기 대선과도 직결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이슈로 맹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받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데 네. 이게 야권에서 그것도 보수 야권에서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선 이슈라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엄한 조치를 이준석 대표가 결정을 할 때 이게 민심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게 당내 목소리에 이 좌우되다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민주당도 지금 다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탈당한다고 했는데 탈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그것을 반면교사한다면은 아주 준엄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서 비례대표 이제 2명만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지역구 의원들은 다 의원직 아직 그러니까 당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적을 자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이 국민의힘 어떻게 좀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제 22일 날 올렸어요.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민주당보다 심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더 강하게 하겠다. 저는 지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지키겠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권익위에서 나오게 되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탈당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본인이 2030 지지받고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받고서 어떤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려면 왜 대표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을 떠받들고 있고 떠받든다는 표현은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힘은 바로 이 원칙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강한 조치를 할 텐데 문제는 그 강한 조치가 나왔을 때 의원들의 반발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서 지금 대표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더 큰 분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과 함께 전국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